홍재훈 교수님의 식품유래 질병과 식품 독소 9단원의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 독소 감염은 얼마나 보편적인가?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식품 독소 감염 통계가 식품 독소 발생률을 약 10배나 100배 사이의 배수로서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1995년의 식품 독소 감염 사례의 실제 수치는 82만에서 820만 사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인구를 약 6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1년에 단 한 번만 식품 독소에 감염된다고 가정하면 1년 안에 식품 독소에 감염될 확률은 전국 복권에 10유로 당첨되는 것보다 더 높은 7분의 1에 달할 수 있습니다. 보고된 식품 독소 감염 사례와 실제 수치 사이의 불일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독소 감염은 종종 경미하고 단기간에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의학적인 조건을, 즉 의학적인 도움을 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례가 올바르게 진단되고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 독소 감염 통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개별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가 더 심각한 형태의 식품 독소 감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식품 독소 감염은 개인이 더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고 질병은 추적 및 진단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모넬라증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중독보다 식품 독소 감염 통계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살모넬라종과 진단과 확인이 비교적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는 매우 가벼운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살모넬라 종에 비해서 보고된 사례가 보다 적게끔 나타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증상이 비교적 심할 때도 빠르게 지나쳐 좀처럼 진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진단되면 의심식품이나 환자의 배설물에 살아있는 미생물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독소에 대한 샘플 분석이 양성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적과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쇠약해진 사람들에 관여될 수 있는 기관에서의 식품 독소 감염 발생은 보통 다른 유형의 가벼운 식품 독소 감염에 비해 자주 기록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클로스트리디움 펄프링겐 식품 독소 감염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식품 독소 감염에 비해 훨씬 더 흔해 보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과 경제에서의 식품 독성의 중요성입니다. 식품 독성은 얼마나 중요한가? 식품유래 질병의 중요성은 절대 과대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식품으로 인한 질병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질병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은 막대하며 식품의 안전을 둘러싼 논쟁은 농업과 식품산업에 큰 기술적, 경제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식품 독성의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 현상적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품 산업과 개별 식품 제조업체 부분으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개인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식품 독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수 있으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식품 독성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률은 미생물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보툴리누스 중독증은 발생 시 60%까지 높게 나타난 반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에 의한 사망률은 그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인에게 가벼운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은 영양실조나 면역력이 저하된 유아나 노인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망을 초래한 식품 독성의 몇 가지 최근 예입니다. 먼저 1988년에 영국에서 헤이즐넛 퓨레로 맛을 낸 요구르트에 의해 야기된 보툴리누스 중독증이 있었습니다. 27명에 영향을 미쳤고 입원은 26명이 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으며 중환자 치료는 그중 12명이 되었고 사망은 1명이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989년에 일어났던 미국에서 멕시코 스타일의 소프트 치즈에 의한 리스테리아증이었습니다. 이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에 의해 감염되었으며 142건이 보고되었고 4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0년에는 영국의 분유에 의한 살모넬라증이 있었습니다. 이는 76건이 보고가 되었고 유아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독성이 개인에게 초래할 수 있는 몇 가지 결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례들로 인해서 식품으로 인해 감염된 리스테리아증으로 인한 아이를 잃은 엄마와 다른 여러 가족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히 파급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독성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증거로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알려진 매우 쇠약해진 상태를 포함한 만성 소화기 문제가 식품 독성 미생물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최근 살모넬라증으로 취업을 포기해야 했던 여성 2명이 만성적인 장 질환으로 취업을 포기해야 했던 사례처럼 경력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1985년 컴브리아 살모넬라증 발생 때처럼 1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분유 생산단지가 문을 닫은 결과로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유로 인해 휴가를 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아이에게 우유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휴가를 내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적은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정 급여가 완전한 급여만큼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식품 독성 발생을 일으키는 회사를 이끄는 개인들은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1985년 47명의 사망자를 낸 멕시코식 치즈를 생산한 회사의 부사장이 60일 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게다가 $9,300의 벌금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사회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식품 독성이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과 복잡성 때문에 식품 독성에 따라 발생하는 전반적인 비용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독성 통계로서 식품 독성으로 인해 일을 쉬는 사람들의 식품 독성 발생 건수를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비, 진료비, 개인의 죽음, 생산성의 손실과 식품 공급업자의 손해가 있겠습니다. 추정치는 특정 식품 독성 미생물과 관련된 의료비에 관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캠필로박터로 인한 장염의 추정 비용은 1천만 달러로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6년 영국의 살모넬라증 추정 비용은 진단, 조사, 치료를 위해 375유로가 한 건당 소요됐다라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1986년 살모넬라증 발병 건수는 약 14,000건으로 총 500만 유로가 들었습니다. 식품 독성의 전반적인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례 추정 비용은 연간 4억 8천만 달러에서 연간 2,300만 달러까지 다양했습니다. 영국 경제의 최근 식품 독성 비용 추정치는 연간 10억 유로였습니다. 심지어 이 추정치들 중 가장 보수적인 것조차도 그 지역사회에 대한 식품 독성에 대한 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식품 산업에 대한 비용입니다. 개별 식품회사의 식품 독성에 따른 비용은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추정 비용의 최근 예는 수백만 파운드 또는 달러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1985년 멕시코 스타일의
소프트 치즈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발생한 리스테리아증 발병으로 회사는 약 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985년 캄브리아로 발생한 유아 건조 우유, 즉 건조 분말의 분유와 관련된 살모넬라증의 발생으로 회사는 2200만 유로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매업에서의 식품 회수 및 그 이후의 처리 부분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고, 또한 특정 브랜드나 상표명에 대한 불리한 홍보로 시장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공장이 폐쇄될 수도 있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재처리 및 재포장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라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샘플의 검사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및 벌금에 관한 소송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식품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대중은 개별 브랜드의 이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역홍보의 결과로 특정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실은 몇 년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에 절인 소고기와 관련된 에버딘 장티푸스의 발생 이후 영국의 소금에 절인 소고기의 판매는 약 20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 독성의 통제입니다. 즉, 식품 독성 발생에 기여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가정, 상업, 요식업 또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식품 독성의 대부분은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온도 조절입니다. 부적절한 냉장, 잘못된 해동, 조리를 덜하거나 부적절하게 재가열했을 때, 그리고 식품 독성균이 함유된 원재료와의 접촉이나 유통에서 식품 독성균의 식품 취급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식품이 조리된 이후에 미생물에 오염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생굴이나 열 처리가 되지 않은 우유 등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조식품과 관련된 식품 독성 발생에 대한 연구는 제조업체가 해결해야 할 주요 원인들을 강조해 줍니다. 그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가물을 포함한 원재료의 오염 및 식품이 단자 열 처리를 받지 않았을 때 공정 작업자에 의해 옮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열 처리에 실패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정 작업자의 공정 재오염 후 통조림 식품의 경우 원재료 또는 냉각수와의 접촉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부적합한 냉동으로 인한 제조 중 성장, 그리고 부적합한 냉동으로 인한 운송 및 보관 중 성장, 그리고 현기성 포장재의 사용이 있겠습니다. 식품 독성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본 것처럼 식품 독성 사례는 개인과 지역사회 전체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상황이 극도로 복잡해 쉬운 해결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품에 의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은 일반적인 환경, 예를 들어 토양과 같이 야생에서 길들여졌거나 인간의 미생물의 일부로서 널리 퍼져 있어 모든 식품에 의한 병원균이, 즉 모든 식품에 대한 병원균이 식품에서 없어지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식품의 미생물 오염의 수준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식품 독성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식품 독성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란 그 자체로 정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최소 기대치가 더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 높은 수준일 때는 감소가 시급해지기 때문입니다. 식품 독성의 제어와 관련된 문제들은 과학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득권, 국민의 관심사, 그리고 언론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살모넬라 균에 감염된 새끼를 낳는 양떼를 도살하는 정책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의심할 여지 없이 대중과 언론의 압력에 따른 정부의 반응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책은 199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식품 독성은 농업 관행, 기술, 소매업의 변화가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급격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식품 독성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원재료 내 병원균 수준 감소입니다. 병원균에 의한 원자재의 오염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농장의 야생동물들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장내 병원균을 그들의 장기와 관련 기관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분뇨, 구강 경로를 통해 쉽게 퍼질 수 있는 현대의 집약적 농법과 그리고 병원균에 감염되는 가축사료의 사용, 그리고 스트레스는 한 동물에서 다른 동물로 질병 미생물의 확산을 증가시키고 장거리로의 동물 수송도 같은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동물 사체에서 다른 사체로 미생물의 확산을 증가시키는 도살장의 높은 일일 도살량도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대의 가금류 공장에서 사용되는 절차, 특히 기계적인 도살과 스켈 탱크의 사용으로 사체에서 사체로 병원균의 확산을 촉진시킬 수도 있으며 병원균은 토양과 먼지에 존재하며 원료를 쉽게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운송수단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병원균을 원재료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인데 이러한 문제를 통제하는 것은 원자재의 병원균 수준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와 같은 것은 오염의 중요한 저장고로서 즉 오염 물질을 옮기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원자재와의 접촉을 제한해야 되는 필수적인 해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특정 병원균에 전파되어 감염되면 도살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략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다른 경우에는 비윤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항생제는 감염된 동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동물들에게 식품 독성균을 장에서 제거하기 위해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축장과 가공 공장에서 육류와 가금류 검사를 하는 것은 먹이사슬에서 즉 제조 공정에서 병든 동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병원균에 대한 동물 사료, 원자재, 가공 공장 및 가공식품의 미생물 검사 및 유효 기준의 적용입니다. 미생물학적 기술은 동물 사료, 원자재, 가공식품에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을 검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효 기준은 미생물학적으로 유해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표본 분석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많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들은 자사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미생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중소기업들은 종종 외부 컨설팅을 통해 분석을 수행합니다. 항구에 도착하는 식품의 시료 채취와 분석은 원자재와 가공식품의 국내 유입 통제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EHO의 정기적인 식품 샘플링은 식품점, 식품공장, 식당 등에 대해 현지 당국이 지정한 식품검사원이 후속 분석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구속 및 기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미생물 시험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식품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포괄적인 통제 계획의 일부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미생물 시험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술 자체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고도로 훈련된 유능한 직원을 필요로 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샘플 채취는 식품에서 테스트 중인 미생물의 균등한 분포에 의존한다, 즉 가정하고 있어서 낮은 수 또는 불균일한 분포 시 미생물을 놓칠 수도 있게 됩니다. 기준을 적용하려면 분석을 위해 회분 배양하여 추출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실행 가능한 샘플 수를 요구합니다. 여러 개의 샘플을 분석하면 검사 비용이 증가됩니다. 잘 설계되고 쉽게 유지되는 식품 가공 및 공급 식품의 군의 사용입니다.
잘 설계되고 건설된 시설은 식품 독성균을 옮길 수 있는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장 내 기류를 제어함으로써 제품 오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척하기 쉬운 식품 가공 및 취급에 적절하게 설계된 장비의 사용입니다. 적절하게 설계된 장비를 사용하면 식품 가공 중의 오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체계적으로 감시되는 청소 및 위생 프로그램의 사용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효율적인 청소 및 위생 프로그램은 식품 시설 내 병원균의 증식 및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충 방제입니다. 파리, 바퀴벌레, 쥐, 새와 같은 해충은 조절이 필요한 식품 독성 미생물의 중요한 저장고, 즉 매개체입니다. 해충은 원재료, 가공식품, 포장, 식품 환경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양사, 조리사 및 소비자에 의한 원료 및 가공식품의 올바른 보관입니다. 식품의 올바른 보관은 식품 독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충으로 인한 교차 오염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 등의 보관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존기법의 사용입니다. 식품 독성 예방 기술은 식품유래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통제함으로써 식품 독성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입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다 신뢰할 수 있고 보다 민감하며 보다 신속한 미생물 시험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다음으로는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안전을 유지하는 새로운 보존 기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다음으로는 캠필로박터균이 어떻게 공정에서 사체를 감염시키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또 하나로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에 소비되는 비용은 널리 알려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 급격하게 증가하여 단기간에 지식을 얻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언론의 관심을 덜 받게 되면 투자금이 곧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관심에서 멀어질 경우 그만큼의 투자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생존자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사슬에 적용할 수 있는 해썹 등의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썹은 식품 독성 발생을 내포하는 공정 중에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썹에 대한 내용은 챕터 11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식품을 생산, 취급,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품 법률이 있습니다. 영국의 1990년 식품안전법이 그 예입니다. 또한 동물뿐만 아니라 공정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미생물 감염까지 다루는 동물위생법이 있습니다. 이는 1989년 동물원성 감염증과 관련된 법이 그 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특별한 법률은 살모넬라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이 되었고, 식품 독성 사례의 통보와 식품 독성 사례의 제어, 그리고 식품 독성의 발생 제어를 위한 요건을 통합한 공중보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회수에 이르기까지의 각 공정별로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해결책을 가질 수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위생학적으로서 각각의 식품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